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취임 100일을 사흘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여야 대표와 만났습니다.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자 선명성을 강조하며 선출된 여야 대표들도 손을 맞잡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형성됐는데요. 대한민국 전체 국익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대통령의 제안에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설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첫 소식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빨간색, 파란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메고 오찬장에 입장한 이재명 대통령. 먼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악수를 나누자 옆에 있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손을 내밀었습니다. 보기 좋은데. 대통령을 중간에 두고 양옆에 선 여야 대표까지 셋이 함께 손을 맞잡은 겁니다. 첫 발언 기회는 야당 대표에게 줬습니다. 우선 대통령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통령님과 함께 여러 민생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대화와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 대표는 이어 미국 조지아주 체포 사태와 한미 관세 협상, 북중러의 위협 등 현안에 대한 우려를 전했습니다. 그동안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대화 복원을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하모니 메이크가 된 것 같습니다. 장동혁 우리 대표님께 뒤늦게나마 당선되신 걸 축하드리고 말씀하신 그런 소통의 창구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야 대표의 발언 이후 마지막으로 입을 뗀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이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미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전체 대한민국의 국익, 우리 국민들의 독립 증진을 위한 그런 것들을 함께 힘을 모으면 참으로 좋겠다. 참석자들 모두 협력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를 신설해 공통의 대선 공약을 중심으로 정책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은 야당 대표가 회동을 요청하면 적극 검토해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진 대치 정국에 대통령이 중재 역할을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민생경제협의체로 협의의 틀이 마련됐지만 주요 현안마다 첨예하게 갈리는 여야의 인식차를 좁혀야 진정한 협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대통령이 먼저 손을 내밀면서 여야가 협치에 물꼬는 텄지만 인식의 차이도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내란 세력 척결을 강조했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더 센 특검법은 대통령이 거부해달라고 건의한 건데요. 이어서 고병찬 기자입니다.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자리에 앉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가장 먼저 발언권을 얻은 장동혁 대표가 뼈있는 농담을 던졌습니다. 오늘 제가 정청래 대표님하고 악수하려고 당대표 되자마자 마늘하고 쑥을 먹기 시작했는데 미처 100일이 안 됐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란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악수하지 않겠다던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말을 언급한 겁니다. 장 대표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과 내란 특별재판부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거부권은 야당의 입법만을 막기 위한 무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께서 과감하게 제2요구권을 행사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이에 질세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3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여야가 만난 만큼 비상금에 대해 책임 있는 세력들은 국민들께 진정 어린 사과를 하고 내란 종식에 서로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후 30분간 이어진 대통령과의 단독 면담에서 장동혁 대표는 정치보복 수사를 끊어낼 수 있는 적임자가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치의 사법화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두 사람 모두 정치복원에 공감했다고 국민의힘은 전했습니다. 대통령과의 첫 단독 회동에 대해 야당에서도 나쁘지는 않았다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당이 오는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더 센 특검법에 야당이 대통령 거부권까지 건의하고 나선 만큼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자, 그럼 대통령실 취재하는 홍신영 기자에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홍 기자, 자, 회동 전의 예상과 달리 의외로 여야가 뜻을 모으기로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했다는 게 이번 회동의 가장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한 걸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바로 수용하면서 성사가 됐는데요. 빈손회동으로 끝내지 않겠다는 여야 대표의 의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회동이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3명 모두 윈윈했던 회동이었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사람이 만나고 나서 장동혁 대표가 요구했던 그 이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나자, 이걸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둘이 이제 만나게 됐는데, 이 모습 보니까 이 대통령이 왜 지난 정권 초반 좀 지나서죠,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 만났던 장면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회동은 2024년 4월 29일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720일 만이었습니다. 총선 참패 이후 협치라는 국민적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이 마지못해 응한 자리였습니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은 작심한 듯 가슴에서 A4 용지를 꺼내서 15분 동안 읽어내려갔습니다. 이번엔 장동혁 대표가 그 모습을 따라한 건지 모르겠지만 빨간 수첩을 꺼내 9분 동안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그때와 오늘 상황은 완전히 달랐는데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모두 발언도 준비하지 않았고 이재명 대표의 요구에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공동 발표문은커녕 빈손 회담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이 여야를 향해서 회담 결과를 국회에 가서 동시에 발표하면 어떻겠냐는 제안까지 했는데요. 모처럼 만에 협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되짚어보면 721일 만, 그러니까 거의 집권하고 2년 지나서 한 거였네요. 지금 보면 이 대통령 정권 초기에 가장 권력이 셀 때인데 이렇게도 하는데 그때 그게 왜 이렇게 어려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근데 사실 이게 협치의 몰골은 지금 튼 셈이 됐는데 얼마나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사실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밥 한 번 먹는다고 협치가 뚝딱 이루어지진 않을 겁니다. 특검과 입법, 또 경제 현안을 두고도 여야 인식차는 여전한 상황인데요. 결국 자주 만나고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내서 실천하려는 의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당장 여야는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위해 실무협의단 구성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실 취재하는 홍신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내란의 밤 국정원이 직원들을 대거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웠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이란 지시 직후 퇴근했던 직원 130여 명이 다시 출근해서 이들 중 80여 명을 파견을 했던 건데요. 모르쇠로 일관했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역할에 다시 이목이 쏠립니다. 이기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3일 저녁 8시 22분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의미심장한 지시를 하나 받습니다.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선포 30분이 채 되지 않은 밤 10시 53분 전화 대기를 하던 홍 전 차장은 실제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 잡아들여라. 이번에 쌌다 정리해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 이후에 방첩사를 적극 지원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를 두고 국정원이 내란에 깊숙이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이를 부인했습니다. 홍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했고 지시도 받았으며 여인영 방첩사령과 통화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12월 3일 사흘 후에 언론 보도를 보고 처음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란 당일 밤 국정원 직원 130명 이상이 퇴근했다가 다시 출근했고 국정원이 이들 중 80여 명을 7개 조로 나눠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에 파견하는 계획을 세운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홍 전 차장에게 싹 다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직후인 밤 11시부터 새벽 1시 사이 국정원이 관련 문건을 작성했다는 겁니다. 10여 명으로 꾸려지는 1개조는 당정 고위 간부, 특수부대 게릴라, 침투 간첩 등을 담당하고 1개조는 이탈 주민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문건을 작성한 곳은 과거 대공수사를 맡았던 안보 담당 부서, 국정원 2차장 산하에서 계엄 업무를 관장하는 곳인데 국정원의 수사권을 부활시키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임시특례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문건 작성 약 30분 뒤 조 전 원장은 실제로 국정원 1, 2, 3차장 등 간부 5명과 정무직 회의를 열고 계엄군 지원을 논의했습니다. 어느 정무직이 방첩사가 계엄이 되면 합동수사본부를 차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국정원이 그걸 지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다는 얘기 하나는 누가 했습니다. 민주당은 조 전 원장의 당일 행적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국정원이 계엄사와 합동수사본부 등의 인력을 파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내란 특검의 수사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계엄을 사전에 몰랐다던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당시 CCTV 영상도 확인되면서 당장의 위증과 직무유기 혐의도 짙어지고 있습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1시간 반 전인 오후 9시쯤 국무위원도 아닌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은 대통령실로 오라는 부속실장의 전화를 받고 대통령 집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먼저 집무실에 와 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처럼 조 전 원장 역시 계엄 문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해왔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문건을 받으신 건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하지만 한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CCTV엔 조 전 원장도 양복 주머니에 문건을 넣어 집무실을 나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방첩사 체포조에 대한 지원 지시 문건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불법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조 전 원장은 위증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내부 문건의 존재가 폭로되면서 내란 사태와 좀 더 직접적으로 연관됐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 전 원장은 그동안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다른 말을 하면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혹을 키워왔습니다. 작년 3월 삼청동 안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처음 언급한 당시 신 전 장관은 반대의 뜻을 밝혔다고 증언했는데 조 전 원장은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비상한 조치를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발언하였죠.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썩 유용한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비상대권이라는 말씀을 제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계엄 당일 방첩사를 도우라는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보고했다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증언에도 조 전 원장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해왔습니다. 특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구승훈입니다. 내란 재판 관련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MBC가 지난주에 내란 사건 재판을 중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불허했습니다. 중계 의무를 부여한 새 특검법도 논의되고 있지만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받고 있는 재판을 그대로 전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재판 시작 전 지기현 재판장은 MBC가 지난주 금요일에 낸 중계 신청을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사의 신청권이 없단 취지였습니다. 지판사는 재판 중계 관련 사회적 논란이 있으니 특검과 피고인 측이 재판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는 게 어떨까 한다고 역으로 제안했습니다. 현재 내란 특검법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 측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계를 허가하도록 돼 있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은 중계 신청 여부를 검토해보겠다고 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오히려 특검법에 대해 위헌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더 센 특검법 11조엔 신청이 없더라도 1심 재판을 중계하여야 한다고 중계 의무화 조항이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특검법 개정안이 이대로 통과되더라도 현재 재판부가 이 조항을 수용할진 미지수입니다. 같은 조 1항 재판 기간을 규정한 항목에 특별검사가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이라는 말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지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이 받고 있는 재판은 특검이 아닌 검찰이 공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중계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판사는 지난 7월에도 윤 전 대통령 재판 증인 출석과 관련해 재판 공개가 필요하다는 특검 측 주장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 이 사건은
특검이 기소한 게 아니라 특검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했고, 지난달 김용현 전 장관 재판에선 특검법의 취지는 받아들이겠지만 그 법이 이 재판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결국 더 센 특검법이 통과하더라도 중계를 불허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집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에 대해 올해 12월 내로 1심 심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재판 속도와 피고인들의 태도로 볼 때 집판사의 계획대로 될진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유상입니다. 검찰청을 해체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안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잘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총장 대행은 개명당할 위기라는 표현을 썼고 검찰 내부망에는 검찰청 폐지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지만 우려만 있고 반성은 없었습니다. 차현진 기자입니다. 검찰청 폐지를 결정한 어제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늘 퇴근길에 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합의한 사항이니 잘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청 폐지에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제기를 하겠지만은 검찰이 그동안 수사 기소권을 독점하고서 그 권한을 오용하거나 남용했다고 하는 국민적 불만이 많잖아요. 앞서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그렇지만 개명당할 위기라는 표현을 덧붙였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헌법에 나와 있는 국무회의를 거쳐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검찰청이 헌법상 기관이라는 논리를 편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 동우회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민 위한 개혁엔 동참한다면서도 현재의 법안은 오히려 위헌 논란을 일으켜 개혁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는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검찰 내부망에 올라온 일선 검사들의 글에는 우려만 있고 반성은 없었습니다. 서울 북부지검의 한 간부는 검찰청 폐지에 찬성해온 이문정 동부지검장을 지공장으로 비꼬며 현재 진행 중인 법안들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더 부합하는지 답해달라고 적었습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의 한 간부는 검찰 내부망에 이제 우리나라는 범죄 수사에 적극적, 능동적, 사전적으로 통제하는 기능이 그대로 증발했다며 민주주의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괴랄한 제도의 탄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감 댓글은 10여 개 정도에 그쳤습니다. 김건희 씨 봐주기 수사나 표적 수사, 보복 기소, 고발 사주 의혹 등 이렇게 개혁의 대상으로 몰리게까지 만든 검찰의 행태에 대해 되돌아보자는 글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새롭게 만들어지는데요. 한 기관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겠다는 대원칙 아래 기소는 공소청이, 수사는 중수청이 맡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부 쟁점에 대한 논란은 많은데요. 오늘은 신설되는 중수청의 과제들을 짚어보겠습니다. 김현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의지를 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더 이상 저는 수사를 기소하기 위해서 할 수 없게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그런 시스템을 이제는 정말 끝내야 되더라고 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면 검찰청은 사라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나뉘어집니다. 공소청을 법무부에, 중수청을 행안부에 신설해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해체하는 게 핵심입니다. 앞으로 김건희 명품백 봐주기 수사 같은 검찰의 수사권 악용은 물론 공소권 남용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둘러싸고 간과하기 어려운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거느린 거인 행안부의 권력 집중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의 어떤 권한들이 집중돼 갖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또 중대범죄수사청이 과연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중수청 신설 이유 중 하나는 주가 조작 등 금융범죄나 마약범죄 분야에서 검찰이 쌓아온 수사 역량 보존입니다. 그런데 공소청과 달리 현직 검사가 중수청으로 가면 더 이상 검사라는 직명을 쓸 수 없고 수사관 신분이 돼야 합니다. 검사들의 심리적 거부감이 커서 중수청 지원을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옷 벗으면 대부분 다 변호사로 나가서 나름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면서 일할 그 상황인데 소위 능력 있는 검사들이 가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이와 함께 수사기관 간 중복 수사나 기능 충돌 등 상당 기간 혼란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은 검찰개혁 성공을 위해 정부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고언들입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 발견한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의 띠지를 분실한 경위를 놓고 의혹이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 대통령이 법무장관에게 특검이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이어 민주당도 상설특검 등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의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상설특검 등 독립적인 수사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지난 주말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부실 수사 우려를 털어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한 것과 마찬가지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지 않겠다는 겁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검찰은 국민을 위한 기관이지 검찰의 기관이 아닙니다.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진짜 주인까지 배반하겠다는 오만 방자한 태도는 검찰개혁이 절실하다는 방증일 뿐입니다. 지난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찰 수사관들이 모르쇠로 일관한 것이 도화선이 됐습니다. 관봉권은 본 적조차 없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띠지와 스티커 등을 훼손하지 말라는 지시도 들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저게 띠지가 둘러싸여서 왔는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띠지와 관봉을 훼손하지 말라고 수사팀에서 얘기를 했다고 3번이나 얘기를 했다고 적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말을 들은 바가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띠지 분실 보고를 받고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흥석 전 남부지검장과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심우정 전 검찰총장까지 수사 대상으로 하는 상설특검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헌법이 보장한 삼권 분립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월권 행위라며 야당 탄압을 위한 또 다른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당시 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원형 보존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진 최재형 검사팀 전원을 증인으로 하는 추가 청문회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오늘 재판에 넘겼습니다. 통일교 목걸이 사건은 김건희 씨와 공모했다고 판단했지만 공천 개입 혐의나 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김 씨와의 공모를 아직 밝히진 못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특검팀은 전 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씨와 공모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8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았다고 봤습니다. 지난 2022년 4월과 7월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이 교단 현안 청탁과 함께 김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샤넬 가방 2개와 그라프 목걸이 등을 건넨 사건입니다. 여기에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고 2차례에 걸쳐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전 씨는 윤 전 대통령의 대선을 조직적으로 도운 통일교 측에 은혜를 갚겠다, 통일교는 내가 책임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특검팀은 전 씨가 청탁을 대가로 기업들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도 확인했습니다. 김 씨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후원사이자 통일교의 캄보디아 사업 청탁 의혹에도 이름이 등장하는 히림 종합건축사무소로부터 세무조사와 형사고발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4,5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챙겼다는 겁니다. 다만 김건희 씨가 개입했는지는 아직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 후보자에게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적혔습니다. 특검은 권성동 의원을 국민의힘 당대표로 밀기 위해 전 씨가 윤 전 본부장과 함께 통일교 신도들을 당원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해선 이번 주 목요일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독립운동을 폄훼하는 광복절 기념사로 논란을 빚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오늘 국회에 나와 언론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선 또 비슷한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김영석 관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은 국회 회견장 진입부터 거센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이 명령한다! 김영석을 가해한다! 독립유공자 후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은 손팻말과 태극기를 들고 김형석 관장의 사퇴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 관장을 지지한다는 일부 단체까지 뒤엉키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우리 들어가게 해주세요. 어딥니까? 기자회견장에선 김형석 관장은 자신의 발언을 언론이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광복은 연합군 선물이라 했던 기념사와 비슷한 발언을 또 했습니다.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 2방으로 일본이 패망하고 그 결과 우리나라가 해방된 것은 역사의 진리입니다. 시민단체들이 김 관장의 출근을 저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범위에서 당당히 맞서 대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김 관장의 광복절 기념사에 대해선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성향의 역사 기관장들도 일제히 부적절했다며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만 쏟아낸 김 관장은 정작 기자들의 질문은 받지 않았습니다. 기자회견 이후에도 김 관장에게 항의하는 시민들이 몰리면서 곳곳에선 고성이 오갔고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분 스스로가 자신의 잘못된 그런 임명 그 과정을 정치권으로 가져와서 이게 정치 공론화장으로 만드는 것은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행위라고. 김 관장의 국회 기자회견은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이 주선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전 의원은 단상에 서지도 김 관장을 직접 소개하지도 않았고 멀리 떨어져 지켜보다 기자회견이 끝나기도 전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김 관장은 독립기념관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보훈부에 지난 금요일에야 기자회견 사실을 통보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예 공유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사태와 관련해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Is it straining the relationship with Korea at all? No,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You know, we just made a trade deal. 이 사태로 한미 관계가 긴장된 상황으로 갈 것 같냐는 질문을 받자 한미 관계는 매우 좋게 유지되고 있다면서 미국으로 한국의 인력을 불러들이겠다는 뜻도 처음 밝혔는데요. 미국 인력 훈련을 위해선 한국과의 교류가 필요하다는 건데 다만 미국 내에서도 이번 단속은 너무 잔인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미국 이민법을 존중하라는 말로 공식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필요한 기술 인력은 합법적으로 빠르게 들여올 수 있게 하겠다며 그 대가로 미국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훈련시키라고 요구했습니다. 배터리 조선 등의 해외 전문 인력이 탈 없이 일하고 싶으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전문 지식을 이전하라는 겁니다. If you don't have people in this country right now that know about batteries, maybe we should help them along and let some people come in and train our people. 그는 폭력적인 이번 단속 사태를 흥미로운 상황이라 표현하며 문제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It's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that took place in Georgia. At the same time, ICE was doing right because they were here illegally. 이름부터가 차가운 아이스, 이민세관 단속국 출신 국경안보 책임자도 대규모 단속을 더 많이 보게 될 거라며 엄포를 놨습니다. The short answer is yes.
we're going to do more work-site enforcement operatives because number one, it's a crime to enter this country illegally. Number 트럼프의 말을 해석하면 H-1B 같은 전문직 비자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같은 FTA를 맺고도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등과 달리 한국은 별도의 전문직 비자 할당을 인정받지 못한 명백한 차별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반인권적인 야만적 단속을 질타하는 목소리는 미국에서도 터져나왔습니다. 한 경제학과 교수는 SNS에 올린 글에서 쇠사슬로 한국인을 묶어 체포하는 장면을 보여주며 만약 한국이 수백 명의 미국인을 쇠사슬로 묶었으면 미국인들은 전쟁을 얘기했을 거라며 동맹을 이렇게 취급하는 건 창피한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곧 워싱턴에 옵니다. 철통 동맹, 그것도 천문학적인 투자금을 받는 미국에게 요구하고 또 설득해야 할 사항이 산적해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조지아 배터리 공장 건설은 보조금 등을 위해 올해 안 가동을 목표로 속도를 내왔는데요. 그런데 한 하청업체 직원이 원청인 LG 계열사가 무비자 입국을 사실상 독촉해왔다고 털어놨습니다. 한국과 일본, 독일 업체 가릴 것 없이 취업 비자 발급을 우회해온 관행도 문제지만 일정 자체가 촉박하다 보니 제대로 비자를 구비할 여유도 없었다는 겁니다. 조지아 현지에서 나세용 특파원이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국인 노동자 2명이 케이블 타이로 손이 묶인 채 걸어옵니다. 무장요원은 풀린 신발끈을 묶는 것조차 제지합니다. 헬기가 막 현장 주위를 뱅뱅 맴돌았고요. 어휴 무서웠죠. 진짜 장갑차하고 총 들고 다니는데. 주로 40, 50대 가장들인 현장 노동자 대부분이 노동 자체가 불가능한 무비자 상태였습니다. 내가 해머리랑 바람을 부시고 일하러 와서 이게 무슨 개꼴이냐. 현장 협력업체 관계자는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는 원청이 무비자 노동을 사실상 강요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무비자 인력의 입국 일정을 2-3달 단위로 표로 만들어 무조건 사람을 채우라고 독촉했다고 했습니다. 생산해야 되는 이런 파업하고있냐. 빨리 어떻게든 사람을 구해서 넣어라. 미국인 절반 시급에 주 6일 하루 12시간씩 일을 시켜도 탈이 안 나는 게 한국 노동력이란 겁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그냥 지어짜는 거예요. 원청이 이렇게 무리했던 건 이 배터리 공장을 최대한 일찍 가동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세금 혜택을 위해선 배터리와 부품까지 미국에서 조달하도록 점점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데다 아직 25%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업계로선 현지 생산을 늘릴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가격 경쟁력을 위한 압박이 결국 맨 끝에 있는 하청업체 직원들에게 몰리는 문제가 미국 땅에서도 발생한 겁니다. 좀 많이 울었습니다. 저도 같이. 이 사람들 나오지 말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 공사 참여업체 임원은 터질 게 터졌다며 인건비 절감만 쫓다가 미국 내 다른 현장들까지 멈춰 섰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에 공장을 지어 고용을 늘리라는 미국의 압박이 우리 정부, 우리 기업을 타고 내려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 모습이 됐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 조지아 현지 곧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나세용 특파원, 구금된 한국인들 이제 곧 전 세계편으로 귀국할 수 있는 겁니까? 네, 300여 명의 우리 국민들이 이곳 포크스턴 구금시설에 갇힌 지도 벌써 닷새째입니다. 어제는 오전부터 현장 대책반이 2일차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현장 대책반을 이끌고 있는 조기중 워싱턴 총영사는 오는 10일, 그러니까 수요일에 전세기가 이곳에서 1시간 거리인 플로리다 잭슨빈 공항을 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현장 대책반 관계자는 MBC에 미국 행정 절차가 느리다 보니 장담하긴 어렵다고 털어놓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구금시설 주변에선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모습입니다. 조기중 총영사는 미국 쪽은 일단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자진 출국 형식으로 매듭 짓겠다는 입장이라고 했습니다. 자진 출국하는 경우 통상적으론 향후 미국에 들어올 때 최대 10년간 입국 제한 조치가 가해지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금 전 국회에서 미국 측과 추가적인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장 대책반은 여성 직원들이 머무는 스튜어트 구금센터를 포함해 구금자 1차 면담을 다 마쳤는데
빠른 석방이 최우선의 목표라고 답했습니다. 오늘 날이 밝으면 다시 구금자 전원을 상대로 자진 귀국 의사를 최종 확인하고 미국 측과 전세기 귀국 절차를 협의할 계획입니다. 조지아주 포커스탄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국내 배터리 3사는 무려 60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놓고 미국 곳곳에 공장을 짓고 있죠. 이러한 대규모 투자에는 배터리 생산비의 30%를 지원해주는 미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 보조금이 2032년까지만 지급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공장 완공이 늦어지면 당초 예상했던 만큼 보조금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도 위축이 불가피한데요. 지윤수 기자입니다. 이번 사태가 벌어진 LG엔솔과 현대차 합작 배터리셀 공장은 올해 말 공사를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가동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상 이 일정은 어려워졌습니다. 구금된 직원이 석방되더라도 바로 공장 건설 현장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직원을 다시 미국에 보내야 하지만 비자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알 수 없습니다. 특히 이번에 현지 인력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 인력들이 많이 체포돼 공사 재개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걸로 보입니다. 이들은 미국 출입국 정책상 재입국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LG엔솔과 현대차가 조지아 공장에 투입한 금액은 모두 6조 원. 전기차 30만 대 분량인 연간 30기가와트시 규모 배터리셀을 생산해 부근 현대차 공장에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로 현대차는 전기차 생산을 위한 배터리 수급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LG엔솔은 배터리 생산 원가의 30%나 되는 미국 정부 보조금을 못 받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미국 생산 배터리에만 지급되는데 조지아 공장이 계획대로 가동될 경우 연간 1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이 법안은 2032년까지만 적용되기 때문에 공장 가동이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우리 기업들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에 지원될 경우에는 배터리 생산도 늦어지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해당 공장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 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LG엔솔은 지난해 배터리 판매만으론 1조 원 가까운 적자를 봤지만 미 정부 보조금 1조 4,800억 원을 받아 흑자를 낼 수 있었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조지아 공장에서 체포 구금된 한국인들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조금 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풀려나더라도 향후 미국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조현 장관은 불이익이 없도록 미국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선 자진 출국 형식으로 돌아올 한국인 직원들이 나중에 미국에 다시 못 가게 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불이익이 없도록 큰 틀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 장관은 대강의 합의를 마치고 최종 확인 절차만 앞두고 있다며 미국 측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자 종류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미국 이민당국에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안을 협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 한국인 필수 인력 입국 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비자 체계 개선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E4와 또는 쿼타 또는 두 개를 다 합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협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들 가운데 호주는 연간 1,500명, 싱가포르는 5,400명, 칠레는 1,400명의 전용 취업 비자 쿼터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10년간 미국 의회 입법을 위해 로비 자금으로만 550만 달러, 80억 원 가까이 써왔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미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에게도 분명히 말씀드렸던 게 아니 우리한테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비자 문제를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면 어떻게 하느냐는 분명히 이야기를 들었고 조현 장관은 조속한 석방 등 남은 절차를 협의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으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등 미국 정부 인사들과 만나 비자 협상에 나설 예정입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일본에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어제 물러났죠. 그런데 이시바 총리의 후임으로 극우 성향이라 분류되는 인사들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앞으로의 한일 관계에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 신지영 특파원입니다. 자민당 안에서 역사인식이 온건한 비둘기파로 꼽히는 이시바 시게루 총리. 그동안 한국은 파트너로서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한일 관계 중요성을 역설해왔습니다. これまで紡いでまいりました交流のバトンをしっかりと次の世代へつないでいきたいと存じます。 전후 80년인 올해 역사 검증을 담은 메시지를 내겠다는 의지를 이어왔지만 당내 비주류의 한계를 끝내 넘지 못했습니다. まだやり遂げなければならないことがあるという思いもある中、身を引くという苦渋の決断をいたしました。 포스트 이시바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은 벌써부터 시작됐습니다.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다카이치 사나의 전 경제안보상과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입니다. 최근 일본 언론의 차기 총리 선호도 조사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지난달 15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우익 성향의 인물입니다. 党の一結束に対して自分が何ができるのかこれを考えて 특히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구 아베파와 반 이시바 세력의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생전 측근인 극우 성향의 정치인입니다. 총리가 되기 위한 다카이치의 총재 선거 출마 발표는 시간 문제라는 분석입니다. 必ずしもしてほしくないようなことというのを積極的に行うような首相がいてはアジアにおける結びつきというのも非常に危ういものになってしまう。 우익 성향의 총리가 탄생할 가능성이 큰 만큼 한일 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신지영입니다. 초등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해온 서울의 한 분식집 30대 남자 사장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가게가 학교 코앞에 있었습니다. 조건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분식집입니다. 평일 낮인데도 불이 꺼진 채 문이 닫혀 있습니다. 창문에는 임대 문의가 붙어 있습니다. 최근 이 가게에서 수상한 광경이 잇따라 목격됐습니다. 30대 남자 사장이 초등학생 손님들을 몰래 촬영한다는 겁니다. 남자 어린이 이거 책임을 물고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어른이다. 저 청년은 왜 저럴까. 지난달 31일 일요일에 한 학부모가 자신의 자녀도 피해를 본 것 같다며 경찰을 찾았습니다. 경찰이 곧바로 출동했더니 분식집 사장은 카페에서 초등학교 여학생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이 사장의 휴대전화에선 몇 개월 동안 찍은 여학생 신체 사진 수백 장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가 10명이 넘습니다. 이 분식집은 초등학교 코앞에 있습니다. 초등학교 정문과 거리가 15m, 20걸음 정도입니다. 분식집 사장은 경찰 조사에서 직접 촬영한 게 맞다면서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분식집 사장을 불구속 입건하고 피해자가 더 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근처인 주거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영업도 그만하도록 했습니다. 인근 초등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불법 촬영 피해 예방 교육을 진행 중이라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건입니다. 강릉의 가뭄 재난은 극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앞으로 비가 오지 않으면 4주 안에 저수율이 5% 이하로 떨어질 거란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당장 아파트 급수 중단으로 생리 현상 해결까지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면대에 수도꼭지를 틀어봐도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조금씩 나오던 물이 오늘부터 끊긴 겁니다. 이제 물은 출퇴근 전후 하루 4시간만 나옵니다. 애들이 좀 많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이 안 나올 때는 생수로 밥을 해먹고 그리고 바다 나오는 물로 씻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도 물이 끊겼습니다. 갓난아기를 키우는 집에선 아이 씻길 물부터 비상인데 제일 큰 고통은 생리 현상입니다. 씻지도 못했어요. 심지어 물도 진짜 화장실 일단 제일 먼저 화장실 변기 물 뒤에도 안 채우면 물 안 내려가요. 강릉시의 제한급수 조치가 강화되면서 이렇게 일반 가정까지 단수를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100톤 이상 저수조가 있는 아파트나 숙박시설 물을 일단 끊고
급수 차량으로 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곧 한계입니다. 2시간씩 공급하는 것조차도 못하고 완전 단수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헬기와 군함, 해양대 실습선까지 물 공급에 동원되고 있지만 저수율이 계속 떨어지자 수질 악화를 이유로 20년 넘게 사용하지 않았던 도암댐의 방류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릉시는 댐 관로안의 물 15만 톤에 대해 수질 검사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쯤 하루 10,000톤씩 공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배연환입니다. 경기 광명과 서울 금천구에 사는 KT 가입자들이 휴대전화 소액결제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달 초 영등포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먼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차우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는 30대 김모 씨. 지난달 6일 오후 2시 7분에 네이버의 비밀번호가 변경됐다는 알림을 받았습니다. 3분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기계 이름이 안내 멘트였고 뭐지 하고 그냥 몇 초 만에 전화는 저는 수신을 끊었고. 그러자 상품권 결제 알림이 이어졌습니다. 곧바로 결제를 취소해 피해는 막았지만 눈앞에서 3만 원씩 15차례 분할 결제가 이어지면서 수수료까지 49만 5천 원을 털릴 뻔했습니다. 최근 광명, 근천 지역 소액결제 피해 사건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KT 통신사 가입자의 상품권 소액결제를 노린 점입니다. 피해자들이 스미싱 문자를 확인하거나 악성 링크를 접속한 적 없다고 하는 것도 같습니다. 다만 새벽 시간대 발생한 광명, 금천 사건과 달리 영등포는 낮에 벌어졌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보도가 돼서 저거 내가 접수한 사건이랑 너무 비슷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KT 소액결제 사건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경기 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영등포 건도 이송받을 사건인지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광명 61명, 금천 13명으로 피해액은 4,500여만 원입니다. 지난달 27일 최초 사건이 접수됐고 이달 5일까지 신고가 이어졌습니다. 경찰은 전례 없는 범죄라고 했습니다. 특정 지역과 특정 시간대에 특정 통신사 가입자들의 소액결제 피해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건 처음입니다. 경찰은 통신사와 결제대행업체, 상품 판매업체의 자료를 확보해 범행 경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KT는 선제적으로 소액결제 한도를 100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낮췄고 비정상 결제 감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차우영입니다. 정부가 어제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의 핵심은 공공이 나서서 속도감 있는 공급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민간 참여로 인기 브랜드를 달게 해 선호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인데 과연 가능할지 이전에 LH가 민간 기업과 협업해 분양한 단지를 현장 취재했습니다. 이혜선 기자입니다. 경기도 과천의 지식정보타운. 서울과 접근성이 좋아 2020년 분양 당시부터 주목을 받았던 곳입니다. 여기서도 특히 이른바 로또 아파트로 꼽힌 단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건설사가 설계와 시공 등을 담당했던 민간 참여형 공공분양 아파트 중 한 곳입니다. 5년 전 인근 시세의 약 절반 정도의 분양가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주변 평균 시세가 3.3제곱미터당 4,400만 원에 달할 때 2,195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좋은 입지의 인기 브랜드임에도 공공이 참여하면서 분양가를 낮췄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다 보니까 21평의 분양가는 한 4억 5천 평균가로 그렇게 되고요. 또 주변 민간 분양단지들이 분양가 선정 등의 문제로 분양과 공사가 지연된 것과 달리 사업 속도도 빨랐습니다. 이처럼 LH가 직접 시행을 하고 민간이 설계와 시공을 맡는 아파트는 2030년까지 서울과 수도권에 6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LH가 직접 나서 공급이 늦어지지 않게 한다는 겁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도 기자들을 만나 주택 공급은 속도전이라며 이 같은 계획에 힘을 실었습니다. 다만 선호도 높은 민간 아파트 수준으로 아파트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분양가 책정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분양가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도 없고 이 부분의 수익이 국민한테 돌아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LH가 취할 것인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정부는 공급 대책의 효과를 면밀히 살핀 뒤 필요에 따라 대출 규제와 세제 개편안 등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투자 규모가 10억 원대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찰은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입니다.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노동자 집단구금 사태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 이춘석 무소속 의원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국회에 불참 사유서도 내지 않았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 의원의 차명 주식 투자 관련 보도가 쏟아졌습니다. 이 의원이 약 3년간 참호보좌관 명의로 10억 원이 넘는 규모의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경찰이 포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의원이 그동안 공개한 재산 내역과 다릅니다. 최근 4년간 이춘석 의원이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적게는 4억 2천만 원에서 많게는 4억 7천만 원 정도입니다. 보유 주식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이 포착한 정황이 사실이라면 이 의원의 차명 투자 주식 규모가 신고 재산의 2배가 넘는 셈입니다. 경찰은 차보좌관 계좌에 수백만 원씩 뭉칫돈이 여러 차례 입금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돈에 정치 후원금이 섞였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차례 경찰 조사에서 주식 자금에 대해 출판 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주식 투자액이 10억 원대라는 보도에 대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부분은 확인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 혐의는 인정했지만 국정기획위원회 등에서 얻은 미공개 정보를 주식 투자에 활용했다는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휴대전화를 계속 꺼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Rose and Bruno Mars, APT. 그룹 블랙핑크 로제가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로 미국 대중음악 시상식 MTV VMA에서 올해의 노래 부문을 수상했습니다. 또 블랙핑크는 베스트 그룹에 선정됐습니다. K-팝 가수가 올해의 노래를 포함한 VMA 주요 부문에서 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우리 주요 산업 경쟁력을 점검하는 시간. 오늘은 위기에 직면한 반도체 산업을 살펴봅니다. 30년간 부동의 1위를 지켜온 메모리 반도체는 중국에 맹추격당하고 있고 AI 시대 급성장 중인 시스템 반도체는 대만과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우리 반도체 업계에 지금 필요한 건 뭔지 오혜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3년 본격 시작된 우리 반도체 산업. 처음에는 반제품 조립 수준에 불과했지만 삼성전자가 디램을 생산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본격 뛰어듭니다. 국제 경쟁력, 어느 나라에 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반도체, 그것도 메모리 한 가지다. 2007년 애플의 아이폰 출시로 시작된 모바일 혁명. 삼성전자는 자사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전 세계 IT 기업의 반도체를 대규모로 공급하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TV에 100개, 로봇 청소기에 30개, 그리고 휴대폰에 70개가 들어있을 정도로 반도체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본격 도래하면서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HBM 수요가 급증했고 이 시장은 SK하이닉스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LLM은 아주 막대한 양의 연산을 요구를 합니다. SK와 엔비디아는 함께 협력하고서 이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하지만 점유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강점을 보이는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줄고 있는 반면 AI 시대를 맞아 정보를 취합해 사고하는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 반도체 시장에서 독보적인 1위는 대만 TSMC. 삼성전자가 업계 2위지만 TSMC와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어 기술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파운드리는 고객이 수주를 줘야 되거든요. 미국 내에 투자를 통해서 관세도 피하면서 투자를 통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확대해야 되는.
반면 1등을 지켜야 하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는 국가 차원의 지원에 나선 중국이 매섭게 추격해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제조 기술 가운데 패키징을 제외한 4개 분야는 이미 중국에 밀렸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라 우리도 압도적 기술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도체 경쟁의 핵심은 적기 투자와 적기 생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력이나 용수 공급 등이 반도체 생산 스케줄에 맞게 공급될 수 있도록. 최근 미국이 반도체 품목 관세 예고에 이어 우리 기업의 중국 공장에 최신 장비를 반입할 때마다 허가를 받도록 규제를 강화한 것도 우리 반도체 업계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C 뉴스 오혜정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 최고 마무리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SSG의 지키는 야구를 이끌면서 오승환의 후계자로 지목까지 받은 조병현 선수를 이명노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한 달 만에 7위에서 3위로 급상승한 SSG. 그 중심엔 마무리 조병현이 있습니다. 마무리 투수 중 평균 자책점 1위에 탈삼진 공동 1위. 여기에 이닝당 출루 허용률과 최소 볼넷 1위까지. 기록만 봐도 무시무시할 정도입니다. 삼진이 그나마 제일 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1점대에서 계속 던지고 있다 보니까 너무 기분도 좋고 WHIP도 0점대기도 해서 자부심도 드는데 이 기록으로 시즌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압도적인 9위의 비결은 수직에 가까운 극단적인 오버핸드 투구 폼에 있습니다. 상무 가서 이걸 좀 세우면 좀 더 힘을 쓰지 않을까 세워서 나갔는데 좀 팔이 한 요 정도에서 한 요만큼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혹시 모를 부상 가능성을 정면 돌파한 모험적인 시도는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올해 조병현의 직구 수직 무브먼트는 전체 1위. 회전 없이 떨어지는 공과 비교할 때 60cm나 떠오르는 것으로 측정돼 알고도 못 치는 공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제구까지 정교해진 겁니다. 옆에서 던졌을 때는 좀 도는 경향이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던지면 다 그냥 앞으로만 회전을 하면 돼서 이렇게 휘는 거 없이 일자로 꽂혔을 때가 제일 기분 좋은 것 같고. 송신영 코치로부터 전수받은 직구 같은 포크볼 그립은 이른바 피치 터널 효과를 통해 타자를 더욱 교란시키는 무기가 됐습니다. 마무리 투수의 전설 오승환으로부터 후계자로 지목받고 더 큰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단 선배님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선수가 되는 게 목표입니다. 300세이브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이 축구에서 이런 플레이가 나오면 난투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역대급인 퇴장 장면으로 오늘의 톱플레이 출발합니다. 태국과의 킹스컵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터뜨린 이라크의 알리. 그런데 이 선수 종료 직전에 태국 선수를 발로 차서 쓰러뜨립니다. 정상적인 수비가 아니죠. 다시 보니 마치 격투기를 하듯 상대 무릎 부위를 대놓고 걷어찼는데요. 심판은 곧장 레드카드를 꺼냈고 양팀 선수들의 난투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한 골을 지켜 이라크가 우승하긴 했는데 폭력에 가까운 역대급 발차기 퇴장이 더 오래 남을 것 같네요. 월드컵 유럽 예선입니다. 완벽한 기회에서 야말의 슛이 하늘 위로 솟구치고 맙니다. 라민 야말답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스페인은 모든 선수가 공격수죠. 미드필더 메리노는 환상적인 가마차기로 해트트릭을 완성했고 스페인이 튀르키예의 6골차 대승을 거뒀습니다. 지금까지 톱플레이였습니다. 지난 주말 충남과 전북 일부 지역엔 가을 폭우가 쏟아지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남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오늘도 남부와 제주 지역은 비가 이어졌는데요. 밤부터는 전남과 제주 지역에 비가 다시 강해지겠고요. 밤사이 시간당 30에서 최대 5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남에 최고 120mm 이상, 제주에 100mm 이상, 경남 해안 지역에도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충청 북부 지역도 내일 새벽까지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면서 아침 공기는 제법 선선해졌는데요. 이번 주 서울의 아침 기온 2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만 한낮에는 30도를 웃돌며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차츰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남부와 제주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이 22도, 대구 22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이 31도, 광주 27도가 예상됩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 지역은 비 소식이 간절한데요. 이번 주말엔 전국적으로 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